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특별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보면 이 문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것에 가깝습니다. 나는 인간으로 태어났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고통의 조건을 수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환경이 나빠서, 운이 없어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시대가 어려워서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것들은 고통의 형태를 바꿉니다. 그러나 고통의 근원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근원을 아주 단순하게 짚습니다. 의지, 즉 멈추지 않는 욕망입니다. 인간은 원합니다. 이 원함은 배우지 않아도 생깁니다. 어릴 때는 생존을 위해, 자라면서는 인정과 사랑을 위해,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안정과 의미를 위해 원합니다. 욕망의 대상은 달라지지만 원함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욕망이 결코 만족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욕망은 충족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 작동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마음은 잠시 고요해집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집니다. 곧이어 새로운 결핍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결핍은 이전보다 더 교묘하고 더 정당한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무엇인가를 향해 움직이지만 정작 도착한 적은 없습니다. 기대는 좌절로, 충족은 권태로, 권태는 다시 새로운 욕망으로 이어집니다. 이 순환이 바로 삶의 기본 리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차분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정상 작동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삶이 힘들다는 느낌은 당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으로서 지극히 정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왜 나는 만족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항상 불안한가? 왜 나는 남들처럼 편안하지 않은가? 그러나 이 질문들 대부분은 잘못 설정된 질문입니다.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왜 인간은 만족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은 욕망을 통제하는 주인이 아니라 욕망을 더 정교하게 실행하는 도구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이성으로 만들어내고 그럴듯한 명분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를 가장 지치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타인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으로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것입니까? 이 고통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고통을 없애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통을 다르게 다루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을 개인의 불운으로 여기지 않고
존재의 조건으로 인식하는 것. 이 인식이 생기는 순간, 삶은 여전히 힘들지만, 마음은 이전과는 다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분노 대신 이해가 생기고, 자책 대신 거리감이 생깁니다. 아직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삶과 불필요한 싸움을 시작하지는 않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욕망들이 서로 부딪히는 공간, 즉 현실과 사회가 왜 우리를 더욱 피로하게 만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고통은 개인 안에서 시작되지만 그 밀도는 세상 속에서 훨씬 짙어지니까요.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마음이 더 쉽게 지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격이 예민해서도 사회성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현실이라는 공간의 구조 때문입니다. 현실은 단순한 생활의 무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욕망들은, 그곳은 수많은 욕망이 동시에 움직이는 장소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자는 자기 나름의 이유로 무언가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뒤처지지 않고 싶고,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고,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지고 싶어 합니다. 이 바람들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이 욕망들이 같은 공간 안에서 동시에 작동한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취는 다른 누군가에게 비교가 되고, 누군가의 여유는 다른 누군가에게 결핍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의 속도는 다른 누군가에게 압박이 됩니다. 이 과정은 의도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사회 속에서 우리는 쉬지 않고 반응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평가하고, 드러내지 않아도 비교하며, 선택하지 않아도 선택당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욕망을 잠재우지 않고 오히려 더 자극합니다. 나도 저만큼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대로 괜찮은 걸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은 스스로에게 던진 것 같지만 실은 사회라는 구조가 조용히 속삭이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고통을 만들어내는 장소라기보다 고통을 증폭시키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이미 존재하던 욕망에 속도와 강도를 더할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오해합니다. 이 사회만 벗어나면 괜찮아질 텐데, 환경만 바뀌면 마음이 편해질 텐데, 물론 변화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를 오해한 채 장소만 옮긴다면 욕망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했습니다. 사회는 따뜻한 공동체이기 이전에 욕망의 교차로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해서 상처받습니다.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해받고 싶고 공정하길 바라며 노력은 보상받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망과 욕망이 만나는 곳에서 완전한 공정과 배려를 기대하는 것은 파도 위에 고요를 요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파도는 원래 흔들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조금 달라집니다. 냉소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모든 말에 상처받지 않고 모든 상황에 자신을 던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현실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현실을 떠나지 않되 현실에 마음을 과도하게 맡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기에는 체념이 없습니다. 대신 정확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은 마음을 무디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불필요한 소모를 줄여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욕망을 조절하려 애써도 왜 마음은 좀처럼 편안해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삶이 힘든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노력마저도 욕망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니까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노력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금보다는 덜 불안해질 수 있으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견디고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으려 애쓰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 감정을 억누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꽤 단정한 삶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쉽게 피로해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 정도 노력에도 만족하지 못하는가? 그러나 이 질문 역시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습니다. 문제는 성실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실함조차 욕망의 언어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실함을 중립적인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늘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불안하지 않기 위해, 뒤처지지 않기 위해, 혹은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기 위해. 이 목적들은 겉으로는 고귀해 보이지만 결국 모두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욕망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성실함은 마음을 쉬게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긴장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보면 문제는 얼마나 애썼는가가 아닙니다. 왜 애쓰는가입니다. 목적을 가진 노력은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까지 마음을 결코 쉬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달성된 순간에도 안도는 잠깐일 뿐, 곧 다른 기준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 삶의 관리자가 아니라 자기 삶의 감독관이 됩니다. 끊임없이 점검하고 채점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스스로를 질책합니다. 이 과정에서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외부의 압박보다 내부의 압박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압박은 대체로 미덕이라는 이름을 쓰고 다가옵니다. 성실함, 책임감, 끈기. 이 단어들은 우리 삶을 지탱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장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미덕들을 통해 스스로를 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쇼펜하우어는 아주 불편한 말을 건넵니다. 삶을 개선하려는 태도 자체가 삶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은 노력을 부정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노력이 항상 구원의 통로는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제안입니다. 삶은 개선될수록 더 나아지는 구조가 아니라 욕망이 정교해질수록 더 예민해지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 애쓸수록 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방향을 틀자고 말합니다. 삶을 붙잡는 손에 힘을 조금 빼자고, 모든 것을 잘하려는 태도에서 한 발 물러나 지금의 삶을 조금 멀리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자고 말입니다. 이제부터 철학은 행동의 지침이 아니라 지지선의 조정이 됩니다. 무엇을 더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에 덜 반응할 것인가를 묻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시선의 전환, 즉 담담한 관조가 어떻게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삶을 바꾸지 않아도 삶에 휘둘리지 않는 법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철학을 마음을 달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 기대어 쉴 수 있는 문장, 상처를 덮어주는 사유 말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그런 방식의 위로를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을 감싸 안기보다 마음과 삶 사이의 거리를 만들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상당 부분은 사건 그 자체에서 오기보다 사건과 나 사이의 밀착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을 너무 가까이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삶의 흔들림이 곧바로 내면의 상처가 됩니다. 철학이 제안하는 첫 번째 태도는 삶을 더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을 조금 멀리서 보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본다는 것은 무관심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망치거나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모든 일을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예컨대 어떤 실패가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그러나 관조의 시선은 조금 다른 문장을 선택합니다. 이 삶의 한 장면에서 실패라는 현상이 나타났다. 두 문장은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마음에 남기는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나를 규정하고 다른 하나는 나와 사건을 분리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관조란 바로 이 분리의 능력입니다. 삶을 분석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이 관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 반응은 늘 즉각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에는 매달리고 고통에는 저항합니다. 이 반응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더 소모됩니다. 관조는 이 자동 반응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무언가가 일어났을 때 곧바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평가를 유보하며 그저 일어났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 이 순간 삶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삶이 나를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고통이 나를 정의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태도가 결코 차갑지 않다는 점입니다. 관조는 냉소가 아닙니다. 세상을 하찮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지나치게 비극화하지 않으려는 지적인 배려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이 본래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해야 한다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의미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삶을 어떤 태도로 통과할 것인가? 관조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입니다. 삶을 붙잡지 않고 삶에 매달리지 않으며 삶을 삶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는 태도. 이 태도를 갖게 되면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삶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지만 삶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됩니다. 기대가 줄어들고 반응이 느려지며 마음은 조금 덜 소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납니다. 욕망으로 분주했던 내가 아니라 욕망을 바라볼 수 있는 나를 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관조의 태도가 어떻게 나다움의 아름다움으로 이어지는지, 경쟁과 비교를 벗어난 조용한 삶의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삶은 여전히 고단하지만 그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방식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두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묻습니다. 나는 충분한가? 이 정도면 괜찮은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들은 성장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을 잠식하는 질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는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대부분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인지, 어떤 모습이 더 가치 있는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의식하지 못한 채 자기 삶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서 스스로를 재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다움은 점점 설 자리를 잃습니다. 나의 속도, 나의 리듬, 나의 한계와 취향은 효율과 성과라는 이름 아래 사소한 것으로 밀려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아주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그는 말합니다. 비교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는다고. 비교는 다만 욕망의 방향을 바꿀 뿐이라고. 누군가보다 나아지기 위한 욕망은 결코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기준은 항상 나보다 앞선 누군가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끝이 없는 경주가 됩니다. 이 경주에서 아름다움은 피로해지고 개성은 사라집니다. 모두가 비슷한 방향으로 달리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만의 풍경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나다움의 아름다움이란 눈에 띄는 개성이 아닙니다. 특별해 보이려는 태도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경쟁하지 않기로 선택한 자리에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남들과 다른 삶을 살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남들과 같아지려 애쓰지 않는 태도. 그 태도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의 호흡을 되찾습니다.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은 뒤처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교의 무대에 자기 자신을 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선택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삶을 변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삶은 오롯이 나의 것이 됩니다. 남들과 같아서도 남들보다 나아서도 아닌 그저 내가 살아내는 삶으로 남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름다움은 성과나 결과가 아니라 태도가 됩니다.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덜 흔들리는가, 얼마나 드러났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가.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빛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삭입니다. 조용해져도 괜찮다. 눈에 띄지 않아도 삶의 무게는 줄어들 수 있다. 나다움은 증명할수록 멀어지고 지킬수록 가까워집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한 발 물러날 때 삶은 비로소 내면의 결을 드러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사유를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즉 담담한 관조를 삶으로 옮기는 법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삶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삶을 대하는 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관조는 생각 속에서만 머무를 때 아름다운 말로 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거칠고 생각보다 자주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유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관조는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세상과 단절하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현실 한가운데에서 마음의 반응을 줄이는 연습을 말합니다. 첫 번째 실천은 즉각적인 해석을 늦추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곧바로 의미를 붙입니다. 이건 나에 대한 평가다. 이건 실패다. 이건 내 미래를 위협한다. 이 해석들은 사실이 아니라 반응에 가깝습니다. 관조는 이 해석과 사건 사이에 잠시 멈춤을 둡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짧은 문장은 삶의 파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실천은 감정을 제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조는 감정을 억누르는 태도가 아닙니다. 슬프면 슬픔을 느끼고 불안하면 불안을 인식합니다. 다만 그 감정에 자기 정체성을 맡기지 않습니다. 나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불안이 지나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감정은 머물러도 나를 잠식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실천은 삶을 과도하게 진지하게 붙잡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선택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게 단선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은 생각보다 덜 중요하고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실패는 치명적인 낙인이 아니라 하나의 장면이 되고, 성공은 영원한 보장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현상이 됩니다. 네 번째 실천은 고독을 견디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관조는 혼자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 시간은 외로움을 동반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자유를 선물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서 욕망은 잠시 힘을 잃고 마음은 자기 속도를 되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실천은 완전해지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완전한 삶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이상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실패로 가득 찬 전쟁터가 아니라 견디며 통과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 모든 실천은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을 대하는 나의 위치를 바꿉니다. 삶의 중심에서 조금 옆으로 비켜서는 것.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삶을 잃지 않고도 삶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행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의 전부를 내어줄 필요는 없다. 이 문장은 위로가 아니라 태도에 대한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삶이 아무리 거칠어도 나를 끝까지 데려갈 수 있는 조용한 힘이 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삶을 사랑하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가지라는 요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조언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의 사실을 담담하게 마주했을 뿐입니다. 삶은 본래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인식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불필요한 질문들이 조용히 내려놓아지기 때문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이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는가? 왜 삶은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가? 이 질문들은 삶을 더 잘 살기 위한 질문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삶과 싸우기 위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늘 지쳐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 싸움을 멈추자고 말합니다. 삶을 이기려 하지 말고, 삶을 설득하려 하지도 말고, 그저 삶을 있는 그대로 통과하자고 말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나의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욕망이 생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욕망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회가 힘들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만 가혹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인식 위에서 우리는 하나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담담한 관조입니다. 삶을 멀리서 바라보되 삶을 버리지 않는 태도, 현실을 살아가되 현실에 자신을 전부 맡기지 않는 자세, 빛나지 않아도 괜찮고 앞서가지 않아도 괜찮으며 그저 무너지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용기.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나다움의 아름다움입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아름다움. 조용히 자기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체로의 존엄입니다. 삶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욕망은 다시 고개를 들 것이고 현실은 여전히 거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조금 다른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만큼 삶은 더 이상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철학 여정을 마칩니다. 삶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삶에 너무 가까이 붙어 스스로를 다치게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남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